네, 이번 대선이 이제 양자구도로 치러지게 될 경우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런 점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사실상 중요했는데 이 대표와 안 대표가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독자 출마하지 않겠는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독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저는 계속 같은 노래가 1절, 2절 반복되는 순간부터 저는 버튼이 눌린다고 봅니다. 2절 없음, 노래방 기계에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저는 안 대표의 제3지대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저는 그것이 참 가치 있는 행보이고 그것이 매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행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엔 바른미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어쨌든 독주 속에서 제3정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께서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어떤 그런 큰 성과를 만들어내셨던 것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안 대표께서는 대선에서도 2017년에서 완주를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3지대 완주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가치를 어렵지만 관철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3후보와는 다르게 만약에 지금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또는 지난 총선 때부터는 약간은 궤가 다른 시도들을 안 대표께서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는 비례대표 후보만 내고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저희 당과의 연대를 이제 시작해 오신 것이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는 시작부터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습니다라는 문구로 통합론에 이제 약간 더 이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셨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안 대표께서 하시는 그런 새로운 시도라는 것도 작년 총선과 이번 보궐선거와 비슷한 궤로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비슷한 길을 걷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결국엔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려는 시도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보이는 결말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처음의 시도들보다는 감동이나 아니면은 어떤 국민의 기대치가 좀 덜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몇 번이나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상징하는 그런 중도의 가치라든지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의 가치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이 있고 소구력이 있는 가치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안 대표께서 그것을 오롯이 보존하면서 야권에 좀 도움될 수 있는 길로 앞으로 선택을 해주시길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캠프에 있으면서 사실 그 단일화 과정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가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강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대선에서 때로는 적전 분열로 귀결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길을 저희 지지층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합리적인 좀 안이 도출됐으면 합니다. 네.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표 본인이 나서서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얼마나 합당이나 아니면 이런 연대에 대한 의지가 강했으면은 제가 당 대표가 되자마자 그 주말에 바로 저랑 안 대표랑 자택이 이제 1km 남짓한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제 안 대표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저희 동네 상계동에서 좀 뵙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 말씀드릴 정도로, 저는 안 대표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만약 불편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걸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의 어쨌든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불발된 것은 전혀 사적인 문제가 아닌 걸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께서 아무래도 하나의 공당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시기 때문에, 또 공당의 구성원들을 또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모양새를 가지고 약간 좀 여러 생각이 있으신 것 같지,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상 과정을 잘 들여다보시면 저는 단 한 번도
대해서 부정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적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당 측의 어떤 요구사항들은 최대한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 협상단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좀 이견이 있었던 것은 당명에 대한 부분 정도가 이견이 있었던 걸 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제가 당대표로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었다는 것을 제가 또 언론인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구의원. 예, 이번엔 링 네. 밖에 현재 계시지만 끊임없이 대선과도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얘긴데요. 일단 그 본인의 대선 출마 부분에 있어서 오 시장은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 평가도 지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분야라는 전제에서 오세훈 시장 출마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대표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의미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상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교란용이다라는 평가가 좀 야당 의원들께서는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은 중도라는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 자본과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서 나중에 이제 보수층까지 흡수를 하는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모델 같은 걸 구상하고 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도 들리는데 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솔직히 처음에 끊임없이 링 밖에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포함되는 건가요? 제가 오세훈 시장은 끊임없이 링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 그 징후를 제가 뭐 오세훈 시장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지만은 그런 징후는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예, 다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 보수 유튜버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저희 당내 후보들에 대한 어떤 선호나 비선호가 있어서 특정 후보를 좀 공격하고 다른 후보를 주목받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공격을 하는 분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도 워낙 많이 얘기가 돕니다. 처음에는 유승민 후보를 대통령 만들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로 한 시즌이 시작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최근엔 또 뭐 홍준표 후보를 미는 거 아니냐라는 시즌이 하나 그 유튜브 채널에서 돌고 그 다음엔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을 민다는 시즌이 하나 돌고 그래서 이거 다 종합하면 저는 거기다 또 다른 또 일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당 밖에 있는 분하고 치맥 회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민다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저는 동시에 한 4명의 후보를 지원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정치권 언저리에서 도는 굉장히 좀 이간에 가까운 이간책에 가까운 좀 내용들이 아닐까 싶은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어떤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로 선호나 비선호를 밝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특혜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부분은 특히 저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저희 후보 등록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뒤집고 후보로 오세훈 시장이 등록할 수 있는 절차는 제 상식선에서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당의 계엄령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상황은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그리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제 윤석열 그러니까 제일 그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에 대한 그 의혹이 제기되면서 아마 지금 플로어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과거 대선을 보면 김대엽 병풍 사건이라든지 김경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등 같은 경우로 당선자가 개운치 못한 상황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22년 대선에서도 김대엽 사건이나 드루킹 사건 같은 거 재현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재현될 경우에 대책이 있는가 이렇게 플로어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선거에 대한 불합리한 공작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덜어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고 계신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지방선거에서의 공작에 가까운 그 울산 시장 선거에서의 개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이 끝나가지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소상히 밝혀야 하는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수사나 재판이 지지부진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 수사당국과 또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상당한 흡집을 낼 정도로 아주 위험한 선거의 여론조작 양태였습니다. 저는 그에 더해가지고 오세훈 시장 선거 때 있었던 일부 유튜버들과 그리고 공영방송의 진행자가 결부돼서 진행했던 생태탕 의혹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여기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도대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저는 그래서 이런 상대의 네거티브 또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공격들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 당내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상 검증단을 두려고 했던 것임을 재차 밝히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후보들을 사전에 검증하고 또 외부에서 공격에서의 보호를 진행할 수 있는 검증단이 마련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밝힙니다. 자, 그럼 패널 여러분 이제 다른 추가 질문 없으시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이야기 여기서 끝내고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가운데 지지율 1, 2위 이재명, 이낙연 후보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 두 후보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그 두 후보 중에서 한 분과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맞붙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 후보는 누구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두 분의 색깔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그 선거인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 시절에서의 어떤 행보를 바탕으로 그 정치적인 지지세가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이제 되묻고 싶은 것은 이재명 후보가 소위 저희가 불교부 단체라고 하죠. 경기도에도 보면은 한 4개, 5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이 풍부한 어떤 자치단체이고 나머지 경기 북부 이런 곳에 가면은 재정 자립도가 매우 떨어지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당시에 판교의 IT 기업들이 다수 입주하고 그래서 지방 법인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거쳐가지고 뭐 이재명 시장이 뭘 하기도 전에 애초에 세수가 풍족했던 그런 곳에서 했던 다양한 복지 시도라든지 아니면 지원금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도지사가 된 뒤로부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파격성이나 아니면은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전체로 놓고 보면은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성남시에 비해서 오히려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분의 선거에 나올 때마다 선거의 급수를 높여갈 때마다 공약의 크긴 더 커지거든요. 이제는 대선에 나가면서 뭐 가끔가다 말이 바뀌긴 합니다만은 기본소득 정도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이 과연 합리적인 그런 어떤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성남시장이 아니라 처음에 재정 자립도가 약간 떨어지는 예를 들어 경기 북부의 포천이나 동두천 시장 등으로 그분이 커리어를 시작했다면은 그런 복지 행보의 대명사처럼 그분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분은 경기도 지사 시절에 어쨌든 그런 행보부터 선거 과정에서 재평가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저도 훌륭한 분이라는 판단을 하지만은 그분이 사이다 총리로 처음에 청가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그 사이다 총리라고 불리면서 조회수가 컸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사실 야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고자세로 그냥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총리 퇴임하시고 그때 선거 당선자 신분으로 그런 화재 사고 때 가서 분향소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자세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나왔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높았을 때는 사이다 발언이었고 그 당시 지지율이 높았던 문정부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인상을 줬지 모르겠지만은 거꾸로 그 당시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은 아마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할 수 있겠다 이런 평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검증 문제, 김대영 의원이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검증 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민주당보다 선제적으로 대선 주자들 부동산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부동산 검증을 포함해서 검증단 구성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우선 그 당 대표가 이제 사실 산하에 두고 검증단을 설치하는 문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야말로 선관위원장이신 정홍원 전 총리께서 결단을 내리시면은 아마 선관위 내에 그런 어떤 검증을 진행하는 소위원회 정도를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아마 지금 선관위에 있는 그런 구성원보다는 좀 더 이런 조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인원 보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우원 선관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나 진행을 요청하신다면은 저희가 그 제안을 받아서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기술을 알려준 분이라고 평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김 전 위원장이 사소한 일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이 대표에게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신지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해온 정치에서 기술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배운 기술은 가운데점을 잡는 기술입니다. 제가 종종 운동장에 비유하긴 하지만은 운동장에 많은 학생들을 저희가 정렬하려고 하면은 과거에 저희가 애국조회 이런 거 있었을 때 기억하신다면은 먼저 구령대 위에 올라간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너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잡은 학생이 좋은 위치에 서 있어야지만 좌우로 정렬했을 때 운동장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고 이게 조회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2012년부터 참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지점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어느 지점에다가 기준을 박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또 누구나 인정하는 그 메시지 생산 능력, 그러니까 상황을 아주 명쾌하게 간결하게 정리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경의를 표하고 그분에게 배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을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긴 했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점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조언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나중에 이제 11월 이후의 과정에서 당에 합류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이제 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저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울 것은 제가 항상 배우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판단이 좀 다른 지점은 제 신조대로 가져가는 그런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가겠습니다. 예. 그 스승이 얘기한 사소한 일에 관심 안 둬야 된다는 얘기는 받아들이시나요? 진짜 제가 예를 들어서 자잘한 문제에서 받아치면서 당내 분란이 가속화됐던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님의 그런 조언에 대해서 뼈아프게 또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잘한 문제가 뭔가에 대한 평가는 제가 봤을 때 좀 이론이 있을 수 있겠다. 예. 젊은 세대는 그런 SNS를 통한 소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류가 딱히 우리나라에서만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 트럼프가 선출돼서 선거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이라든지 가벼운 소통 이런 것들은 기업인들도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정치인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판단이 다릅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합류를 곧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꼭 그런 특정 캠프보다는 나중에 우리 후보가 결정되었을 때 제가 후보와의 어쨌든 상의를 통해서 꼭 우리 당 차원의 좀 조직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로서의 희망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희망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뭐 당연히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진짜 큰 선거를 앞두고 모을 수 있는 도움이라고는 다 모아야 되는데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 도전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적으로 가운데를 잡는 어떤 능력 그리고 메시지 생산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우리 당을 도와주시면은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당에서? 뭐 그분이 속된 말로 급이 있는데 선대위 말고는 역할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당대표로서 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은 모든 것은 그 선대위원장 문제는 저희 최종 선출된 후보가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후보에게 제안을 하고 조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 자, 그럼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개인 문제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에게 갈등과 진영 정치패를 극복하는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투영이 됐었죠. 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본인도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패널로도 많이 참석을 했었고 또 트윗이나 인터넷 SNS 활동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트럼프식 SNS 정치에 호감을 표시했는데 트럼프는 토론에서도 점잖은 말로 하는 공격에 막말로 대받는 특징이 있다.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우호적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언론을 부정하고 언론이 생산하는 모든 이야기 가짜 뉴스라고 하고 그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SNS 정치를 시작했던 것과는 궤가 좀 다르게 SNS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SNS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내에서 SNS를 활용하시는 중견 원로 정치인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은 다르게 SNS 쓰시라 조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SNS라고 하는 것은 너무 격식을 갖춰서도 안 되고 정형화되어서도 안 된다. 근데 최근에 우리 당의 SNS 많이 활용하신 정치인들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꺽쇠 열고 제목까지 달아가지고 페이스북 글을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것을 취재하는 언론인들한테 제목부터 이 기승전결을 그대로 받아가서 내 말을 전달해라라고 하는 약간 강압적인 저는 SNS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열어놓고 대중도 언론도 받아들일 수 있는 SNS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관점 정도를 던지고 거기에서 대중도 그렇고 언론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가치를 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SNS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제 SNS가 다른 보수 진영 정치인들보다는 많은 팔로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해석이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구혜영 의원 이어가시겠습니까? 예, 저 그 이준석 대표 이제 당선되시기 전후부터 무슨 개혁 변화 이런 걸로 이제 이른바 이준석 현상에 대한 해석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당대표 되고 나서는 그 현상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이 진전된 형태로 당을 바꾸거나 혁신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기보다 심지어 이제 이준석 리스크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진 이후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 어떤 경선 프로그램 중재안을 낸다거나 네. 혹은 또 일부 지도부 사이의 갈등도 여과 없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단선적으로 허약한 리더십이라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준석 리스크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막상 맡아보니까 그 어떤 나의 변화와 개혁 의지가에 비해서 당이 오랫동안 관행으로 해왔던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버겁다. 뭐 이런 그 느낌을 좀 받으실 때도 있었는지 있다면 또 사례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조 발언하면서 고대 명장들의 저를 투영하는 망상을 해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언급했던 게 알렉산더 그리고 스키피오, 항우 이런 사람들 얘기했었는데요. 이 사람들 공통점을 혹시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20대 때 다 큰 전투를 치르면서 거기서 명성을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리더십을 구축한 케이스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까지는 많은 의구심 속에서 항상 리더십을 가져갔죠.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기면서부터는 그 상승 장군이라고 하죠. 항상 이기는 장군의 명성세를 얻어가지고 명장이 된 것인데, 이런 생각입니다. 저의 2021년 그 개인으로서의 약진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제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봅니다. 그 SNS 정치라고 지금은 또 비판받는 요소가 있지만은 그 당시 상대 후보의 공격을 맞받아치는 어떤 그런 SNS 활용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유세차라는 공간을 완전 재설계했던 그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장점이라고 부각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또다시 그게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과로 한번 보여주고 싶은 오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스승님이라고 제가 아까 언급했던 우리 김종인 위원장과 제가 참 일을 진행하는 방식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선거 치르기 전까지는 원내와의 관계라든지 당내 중진들과의 관계가 다소 안 좋으셨죠. 근데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신 뒤에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죠. 근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저와 약간 다른 상황에서 당을 이끄셨던 것이, 김종인 위원장은 비상대책, 본인이 다 뽑은 비대위원들을 거느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셨기 때문에 적어도 비상대책위원회에 내 이견은 없었던 것이고, 저는 전당대회로 선출된 지도부의 어떤 최고위원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과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랑 여러 이견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또 언론에 찍힌 사진을 보시면 저랑 항상 소통하고 있는 것도 보실 겁니다. 그만큼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전략적인 사고가 충분한 분이고, 그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언론인으로서 사안을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하시는 분이고,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중성 있는 대중정치인의 반열에 있는 분이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에게 굉장한 소구력이 있는 분이고, 저희가 팀워크 맞춰나가는 과정이고, 이거 맞춰지면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도부가 형성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 대표 본인에 관한 정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갈등을 벌이던 와중이었는데 그 서로 사이 오간 통화 내용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통화 내용에서 어떤 말이 옳으냐,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서 상대방과의 오간 내용들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것은 그냥 어떤 사소한 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이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까지 이어지면서 불신의 정치를 자초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불신의 정치는 사실 말씀하시는 어떤 새로운 정치와는 매우 다른 그 후퇴하는 정치라고 여겨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불신의 정치를 위해서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그 기사나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했던 것과 좀 장년층이 반응했던 것이 극명히 달랐던 것을 느끼는 것이, 진짜 녹취록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음험한 행동이고, 이 핸드폰에다 무슨 녹음기 갖다 대고 이런 걸 연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농담조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아이폰을 살지 갤럭시를 살지 고민하는 이유, 이런 거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보통 그런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갤럭시 핸드폰을 사는 이유로 올라오는 글은 뭐냐면은 삼성페이와 녹음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저는 제가 지금 10년 동안 정치해오면서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계속 사용해 왔지만은 단 한 번도 그런 녹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한 바도 없고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원희룡 지사와의 설전은 저는 당황스러웠던 것이 처음에 중앙일보를 통해 가지고 원희룡 지사께서 저와의 대화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 시간순 배열 형식으로 먼저 언론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흡사 녹취록의 형태로 먼저 제공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자가 재구성했는지 어쩐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지만은 굉장히 당황했던 것이 제가 전혀 하지도 않은 발언이고 그리고 제가 전혀 그런 뉘앙스로 하지도 않은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저에 대한 어떤 대선 경선 관리 중립성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허위 사실로 공격하는 거는 저 스스로도 제가 그럼 녹취하는 것이 만약에 관행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든지 불신의 정치를 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니 그렇다면 전혀 그러면은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당대표에 대해 가지고 그럼 폭로 정치를 하는 것은 그러면 신뢰의 정치인가라는 것을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저에게 그런 비판을 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 앞으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저는 지금 적어도 우리 언론인 중에서 그 소위 말진이라고 하는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젊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누구나 그 핸드폰의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과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신뢰의 구축이지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을 당내에서 폭로전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래서 그 뒤로도 저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더 붙이자면 예. 그 젊은 말진 기자들이 예. 그 쓰셨던 것 같은 앱을 사용하는 것은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A와 B 사이에 오간 내용을 또 C에게 보여주거나 공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